전국의 주요 병원의 전공의 절반 이상이 병원을 떠난 지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의료 대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인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관련 내용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절반 이상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병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와도 조금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의사사회와도 조금 다른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의사인력 증원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발표 같은 것들이 조금은 협의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된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있을 때까지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장 사실은 우려되는 게 이게 지금이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의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의료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시게 되면 주치의들이 계시거든요. 그 주치의들이 다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료나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시거나 수술에 참여하는 그런 의사들이 다 전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공의가 의료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대형 병원의 진료 역량은 격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가장 위중한 환자들이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대형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도 계시고 전임이라고 하는 전문의를 취득하고 근무하는 의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기능은 그리고 필수적인 의료 기능들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어제 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모여서 장장 5시간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증원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들을 이런 상황들,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여론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같은 경우에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의료를 소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의료 선진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건강 지표가 매우 좋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데 있어서도 병원 가는 데 있어서의 병원을 방문하셔서 1시간, 2시간 정도의 대기 시간은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예약을 잡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수술 잡는데 1년, 2년 이렇게 걸리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의대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이공계에서 그리고 이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선호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필수 의료에 있어서는 지역 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부 과에 있어서는 필수 의료의 의사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의사인력 증원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사 인력을 증원한다라고 해서 저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계속해서 의료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의료 시장은 연간 10% 정도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의사 인력 증원을 2,000명 정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인 효과를 미칠 때까지는 거의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가 지나가야 그때 증원했던 첫 번째 인력이 전문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증원이 10년 정도 이어지고
효과가 누적이 되려면 거의 20년 정도 뒤의 미래인 겁니다. 그럼 20년 정도 뒤의 미래까지는 지금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시기 동안은 의대 쏠림 현상은 더 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지금 상태로 증원이 이루어진다라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000명이 추가로 의료계로 유출되는 그런 저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수 의료의 인력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필수 인력의 부족은 전체적인 공급 문제보다는 배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것이 비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삶의 질의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놨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첫 번째가 의사 인력을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필수 의료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사법적인 리스크를 줄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필수 의료에서 여러 가지 1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수가를 조금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기관 단위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실손보험이나 비필수 영역에 대한 조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들은 과거 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에 조금 미비한 측면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시도가 있다는 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수 의료에 대해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립금을 충당을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5년, 10년 정도 뒤가 되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적자의 폭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재원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영속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 의료에 있어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 아니면 의료기관에 대해서 수가로 보조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가에 대한 보조가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들까지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네 번째로 비필수 의료 영역에 대한 조정들은 사실 공급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의사의 인력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의대 정원을 조정한다라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필수 의료 영역이나 실손보험에 대한 영역은 국민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의료 이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정부의 정책 설계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구한다라는 표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께서는 그러니까 증원에 앞서서 좀 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처럼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사실 지난 1년 동안 이 의료 현안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 단체와 28차례나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전공의들은 관련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겁니까? 저는 현안협의체가 다뤄야 되는 문제가 너무나 다양했던 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다른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다른 전반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대 증원이 계속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2,000명이라는 생각보다 매우 큰 수치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2,000명이라는 수치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협 쪽에서도 보면 증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완고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가 거듭되어도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이 증원하는 수치를 좀 줄이겠다 혹은 이게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라도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인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런데 인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항상 점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근거로 제시했던 인력 증원의 근거로 제시했던 정책 보고서들도 매우 점진적인 접근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증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기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늘리는지에 대한 좀 합리적인 추계가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합리적인 추계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의대의 증원은 감축이 될 수 있다는 면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년, 30년 정도의 시점을 두고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예.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의료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저출생과 대비되게 고령화를 또 지적을 해서 의료 맞습니다.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의사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정을 하면 20년 정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이후부터는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료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사 인력 정책은 지금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의 불균형에 대한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대화가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정부도 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좀 전공의들의 반발도 거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정부의 발표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의 여러 가지 대응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자극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서로 극대화가 되는 구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처벌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강력한 조치에 대한 언급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사와 다르게 굉장히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는 사람인과 동시에 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협이나 의사단체 전반적으로 있어서는 파업이라든지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공의는 병원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체 활동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법적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환자들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환자를 두고 의사가 가는 게 맞느냐 이제 이렇게 비판의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환자들에 대해서는 뭐 대책을 특별히 좀 마련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파업이나 아니면 진료 거부 또는 사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조금 정제된 메시지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이나 교수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공의는 일터를 떠나 있는 상황이지만 예. 그분들은 현장에 남아서 필수 의료를 지키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급한 환자나 아니면 반드시 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분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정부나 아니면 전공의가 조금 협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계획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논의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협상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양측에서 좀 제시가 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이런 의사 인력 증원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의사단체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인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분명히 의사단체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에게 좀 부드럽고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